강락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신년 칼럼에서 우리나라에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라고 일정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제목의 저서를 작년에 냈고요. 그 후로는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는 내 주장을 좀 여러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죠. 어떤 프로그램은 당면한 시국을 중심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책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했고. 근데 오늘 방송은 조금 독특한 게요. 그동안은 대체로 백락청과 함께 걷는 공부길이라는 포맷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 책을 읽거나 나의 어떤 주장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서 궁금한 거 질문하기도 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그거 말고 우리 유튜브 방송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형식이 초대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초대석이라는 거는 내가 무슨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수를 했다거나 뭐 특별히 연구를 해서 그거를 아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실 거의 공부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 훨씬 나보다 연구가 많은 분을 초대해서 내가 질문을 던지고 하는 식으로 하는 방식인데, 조상 선생에 대해서는 내가 그동안에 뭐 공부한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러던 참에 백영서 교수께서 꽤 여러 해 동안 조상 연구를 해오셨지. 그러다가 한국 사상선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30권 중에 20권이 나왔어요. 그 2차 배본한 그 권 중에 조소왕 편이 들어있습니다. 그 조소왕 편을 서문도 쓰고 또 소왕 선생의 저작 중에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어떤 건 번역을 하고 해서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소왕 편을 가지고 백영서 교수 모시고 초대석을 하나 마련하면은 변혁적 중도주의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 재미있는 토론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그래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학계에서는 중국 학자, 한국 학자 이렇게 딱 분류가 되어 있지만은 백영서 선생은 창비 편집위원을 오래 하셨고, 그러다가 주간을 한 10년 하셨죠. 그리고선 또 세계연구소 이사장을 하시면서 사실은 중국학, 한국학 두루두루 넘나들면서 많은 작업을 하셨겠어요. 소개하자면은 길어지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조금 더 하시고 시작을 해주시죠. 중국 현대사 연구자로 시작을 했지만 창비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중국 현대사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동아시아로 넓혀서 동아시아 현대사를 공부했고, 그래서 동아시아 담론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는 역시 그런 해석을 새로 하더라도 한국 사상의 자원 또는 한국의 실천적 경험에 기반해서 연구에 더 집중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이 조소왕 작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시국을 보면은 지금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오늘부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곧 일간 2차 협상이 벌어져서 이번에는 타결이 되리라는 전망도 있는데 그 봐야죠. 그러나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기존의 국제 질서는 완전히 어떤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는 게 조금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또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시급한 상황에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조소왕과 변혁적 중도주의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은 시청자들께서는 야, 너무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먼저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양해 말씀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저 한국사 전공자도 아닌데 무슨 조선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선생님 설명해 주셨듯이 사상선의 한 권을 편하게 듣고 그걸 그렇게 임하게 된 데에는 한국 사상의 자원을 정리하는 거는 딱히 한국사만이 할 좁은 의미의 한국사 연구자를 할 일은 아니다. 누구나 관심 갖고 사상의 자원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했고요. 처음에 요청받았을 때 쉽게 하겠다고 한 건 사심이 작동했습니다. 책 좀 소개해보자 뭐 이런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적절한가를 생각할 때 저도 마음에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현재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제 질서가 크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국제 질서의 판을 짜야 된다고 한국에서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판을 짤 때 아주 아무것도 없는 데서 판을 짜는 거냐. 대개는 그냥 학자들이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라고 아주 근본적으로 멋진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있는 것들을 탐구하고 거기서 뭐 버릴 건 버리고 추릴 건 추리고 발전시키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새로운 국제적 판을 짜는데도 바로 이 조서왕 등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던 국제질서에 대한 관은 뭐고 그런 국제질서 하에서 어떤 나라를 승리의 표를 빌면 한반도식 국가를 만들려고 했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본다라는 자세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상당히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서왕 선생이라든가 과거의 변혁적 중도주의하고 뭐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우리 사상가, 운동가들을 조명하는 것은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조서왕 선생의 경우는 문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시청자들한테 다가가게 만드는가. 우리가 길게 조서왕이 어떤 사람이고 뭐 소개하고 가르치려고 한다고 해서 시청자들이 그렇게 쉽게 따라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조서왕 선생하고 소왕하고 이렇게 잘 대비가 된다거나 연계가 되는 더 유명한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논의하면은 관심이 더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혁적 중도주의 계보에 이러이러한 분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냥 그걸 뭐 우리 가문에는 우리 족보에는 이런 훌륭한 분도 계시고 저런 훌륭한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얼마만큼 훌륭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약간 벗어난다든가 그 족보에 그대로 넣기는 좀 곤란하다든가 이런 걸 좀 세밀하게 꼬집어 가면서 얘기하면은 그거는 독자들이 소왕을 잘 모르던 분들도 관심을 더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저기 오신 분들께서 조서왕 선생의 그동안 이렇게 관심을 가진 연유라든가 지금 그러니까 변혁적 중도주의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시작하시면은 나도 끼어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변혁적 중도가 오늘의 이제 조서왕을 얘기할 때도 변혁적 중도라는 각도에서 다루는 게 이제 특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 변혁적 TV에서도 뭐 정치하는 분들도 나와서 변혁적 중도, 변혁적 중도의 현실적인 위원을 넓히기가 막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어떤 횡적이랄까요? 넓히는 것도 이제는 좀 더 국내의 정치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넓히는 작업, 횡적으로 좀 더 넓혀야 공간의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냐 생각도 들었고 또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사상의 자원 중에서 번역적 중도에 해당되는 거를 계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독자
시청자들을 위해서 뭐 이미 이 텔레비 주로 추적해 오신 따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변혁적 중독이라는 게 뭔가를 짧게 한번 제가 정리하고 제가 저를 위해서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변혁적 중도라는 거는 변혁과 중도가 충돌할 수 있는데 결합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스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제 인용한다면 변혁이라는 건 한반도 체제의 변혁이고 중도라는 그걸 하기 위해서 양극단의 좌우랄까 양극단을 넘어서 다양한 세력을 끌어안는 남한에서요. 네. 끌어안는 노선 역량을 끌어모으는 노선이 중도고 그래서 변혁적 중도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이제 한반도적 시각의 실용주의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남고 그걸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는 이게 단순한 개념만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식의 개념만이 하는 게 아니고 개념에 따른 적절한 정세 분석과 실행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변혁적 중도에 값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굉장히 저는 중요시 봤고요. 그거는 한국 사상사의 중요한 특징, 즉 한국 사상사에 담긴 특징이 실천성이다. 뭐 경세의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되는데 그러면 있다고 봐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한국 사상사의 맥락과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변혁적 중도를 이 정도로 설명하고 계속 말을 앞으로 이끌어가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혁적 중도 개념이 더 이렇게 설득력을 갖고 힘이 생기려면은 한반도 분단 체제의 변혁을 위해서 남한 내에서의 광범위한 중도 세력의 결집 이런 뜻이었는데 그거를 시간적으로도 꼭 분단 체제 성립 이후로 한정하지 말고 소급해서 더 옛날에 가면은 물론 그때는 분단 체제가 없던 시기지만은 가령 일제강점기 그 상황에서 분단 체제 극복의 변혁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 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하면서 중도의 광범위한 결합을 시도했던 그런 노력과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을 갖고 활동하신 분이 누굴까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좀 넓힐 필요가 있고 이제 공간적으로도 더 넓힐 필요가 있어요. 꼭 뭐 한국에 한정하지 말고. 근데 그 공간적인 거로 확대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하기도 하고. 백영서 선생은 원래 학계에서 전공은 중국학이지만은 중국 현대사지만은 사실 동아시아 전체를 연구해왔고 한국학에 대해서도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념적으로 이런 분도 우리 조상 중에 좀 먼 조상 중에 한 분인 것 같다. 저런 분도 이게 그때 체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이거 누구는 왜 빼느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집어넣기도 하고.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세 부류의 선구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사상가들. 계보를 따라서 이제 원조를 찾는다면 동학도 나중에 무력 혁명까지 시도하고 전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상은 나는 중도적인 사상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수은 또 해월 최시영 그분들은 식민지 시대 이전의 분들이고 식민지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분들을 계승한 의암 손병희 선생 같은 분이 있고 그리고 온불을 창시한 소태산 박중빈 선생 이런 분들이 계시죠. 사람들이 누구나 종교인으로 또는 종교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다른 한 분은 개인적인 종교가 어떻든 간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변혁적 중도주의에 가까운 그런 노력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소왕 선생 같은 분은 이제 거기에 속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문인들은 조금 특수해요. 그러니까 문인들 중에서도 만해 한용운 선생이나 벽초 홍명희 선생은 실제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고 그렇지만은 소설가 염상섭 같은 분은 독립운동은 별로 안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사상으로 말하면은 변혁적 중도주의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호창비에 보면은 강경석 선생이 염상섭과 나혜석을 묶어가지고
변혁적 중도주의로 연결시키는 글을 썼는데 나는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좋은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세 부류가 있는데 그중에 사실 손병희 선생은 내가 처음에는 넣지를 않았더랬어요. 그러다가 강경석 씨하고 대답을 하다가 내가 이제 누구 빠진 사람 없냐 그랬더니 우선 생각나는 게 손병희다 그랬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참 그래요. 그리고 손병희 선생은 나는 가령 동학의 수은이나 해월 또는 원불교의 소태산, 정산 이런 분들급의 도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같은 급의 대각을 이룬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이번에 특이한 거는 수은이나 해월은 개벽 사상을 얘기했지 그걸 개혁 또는 개화파 개화 사상하고 연결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셨고 또 그럴 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손병희 선생은 시대도 한두 세대 뒤인데다가 개화 사상과 개벽 사상의 만남을 의식적으로 주도한 분이 점에서 그 전 선생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고 그 점에서는 사실 소태산하고 두 분이 참 비슷하죠. 근데 소태산이라는 분은 또 한 세대 뒤 분이라서 독립운동이나 뭘 통해서 그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사상 또 그거 만든 조직 이런 것이 변혁적 중도주의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나는 해석을 하는데 손병희 선생 중에 대해서 또 하나 특이한 거는요. 그동안에 변혁적 중도주의를 주장한 분들 중에 그걸 실행할 권한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시대에 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예. 그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도 있고 그래서 내놓고 변혁적 중도주의를 주장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고 그걸로 정책을 만들어낼 국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 이제 공자님 말씀에 당신은 술이 부족한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공자님이 좀 뭐 겸손하게 하신 말도 있지만은 착한다는 거는 그 시절에는 예법을 만들어내는 게 착하는 건데 당신은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가 좋고 어떤 게 나쁘고 뭐 기강에 있는 가령 주공이 만든 예라든가 예법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자기 임무고 그 이상 못 나갔다 하는데 수리 부작의 단계를 넘어서 작할 수 있는 지휘의 간물이 김대중 선생이거든요. 그 전에 말하자면 그래도 거기에 제일 가까이 간 분이 의암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천도교가 국내 최대의 종교였고 돈도 많고 이 조직력도 있고 그래서 3.1운동이라는 게 사실 천도교가 주도해서 만들었잖아요. 자금도 주로 거기서 나오고. 그런 점에서도 의암 선생은 특이한데 그러나 그가 도달한 사상적 경지가 과연 어느 수준인가 이건 이제 별도 따져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세 부류의 선각자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소황 선생은 사실은 분단 체제가 성립한 휴전 이후에 시기는 살지 않았지만은 분단 시대까지 살다가 그렇죠. 납치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더 활동 기간이 넓었는데 대체로 내가 이제 그런 분들을 좀 했는데 그중에 특히 이 사람을 꼭 넣어야겠다든가 어떤 분은 뭐 꼭 그게 적당치 않다 이런 분들은 아니 뭐 누구를 빼자든 넣자든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예. 뭐 선생님이 시작하신 작업이 나만 이제 이 변혁적 중도를 분단 체제와 관련해서 주로 설명하시다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신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식민지 시기를 선생님이 이제 한반도 체제라는 말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한반도 체제가 식민지 시기는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것이 한반도 체제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고 해방 이후에는 이제 분단 체제고 이런 점에서 보면은 그 두 가지 시기가 식민과 냉전도 중첩되어 있고 또 그 시기 100년의 그 시기는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동아시아 또는 한반도 차원에서 작동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형적 중도로 얘기할 만하다고 생각한 정도지 구체로 어느 인물을 넣고 빼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일부러 뺀 건 아닌데 하여간 별로 언급을 안 한 분이 김규식 선생이에요. 아, 좌우합작이라는 네. 굉장히 중요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더 추가하려면 추가할 사람들은 더 있다 하는 생각이고, 말씀하신 그 자신구 중에서 내가 하나 토를 단다면은 흔히들 식민지 시대, 분단 시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게 한국 전쟁이라는 게 우리 현대사에서 또는 민족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거를 좀 간과하는 면이 있다고 봐요. 소홀히 하는 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한국 전쟁 나기까지를 흔히 해방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는 분명히 분단은 됐지만은 분단 체제가 성립된 건 아니었거든요. 분단 체제가 성립된 거는 이 한국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하고 수백만이 죽거나 다치고, 그러고서 통일은 안 되고 정전 체제로 다시 남북 분단이 굳어지고, 그 상태로 지금 7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체제가 형성됐다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는 따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상 선생 하나만 놓고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도 다른 분들 참 중요한 인물들하고 비교해서 말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예. 우선 하나는 저 백범 선생은 내가 좀 변혁적 중도주의 얘기하면서 약간 유보적으로. 유보적이었죠.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는 뭐 그 당시 스펙트럼으로 보면 극우예요. 예. 극우였고, 또 해방 후에도 해방 공간에서도 귀환한 다음에 변혁적 중도주의자들하고 같이 놀지 않고 이승만하고 함께 반탁운동하고 뭐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승만을 저러다가 저기 예, 단독 정부 들었을까 봐. 단독 정부 만들겠고, 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나라에는 전쟁이 온다. 이런 걸 깨닫고서 이제 그때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쪽으로 이탈하면서 말하자면 비현역적 중도주의 진영에 가담하신 분 아니에요. 조소왕 선생은 임정 때 오랫동안 외교부장 하면서 백범 선생을 주석으로 모셨고, 한독당에서도 그분이 당수였고, 예. 그렇긴 했지만은 사실은 변혁적 중도주의에 가까운 사상을 개진한 거는 훨씬 더 앞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김구 선생을 쭉 따르다가 나중에 이제 귀국 후에 특히 단독정부 이미 수립된 다음에 이미 생긴 이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활동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백범하고 결별을 하죠. 예. 결별하고 당도 새로 만들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분이 원래 그 삼균주의라는 거는 이제 일찍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독당의 공식 노선이 됐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 한독당으로 김구 선생 자신은 그때 나는 결코 변혁적 중도주의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도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소왕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보면은 소왕의 위치가 분명해지기도 하는데, 소왕과 우선 김구부터 보면은 지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방 이후에 김구는 계속 임시정부 법통론을 주장했죠. 그러면서 이제 타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막판에 가서는 이제 뭐 단독 정부 들었을까봐 이제 돌아섰지만, 그거에 비하면 소왕은 좀 일찍부터 처음에는 물론 이제 당연히 또 임시정부 요인으로서 임시정부 법통을 주장하다가 이제 버렸는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제 김구와도 결별을 했습니다만, 거슬러 올라가면 식민지 시기 독립운동할 때도 민족 통일당, 말하자면 대당운동이라고 그랬죠. 큰 당을 통합하는 정당을 만드는 거에도 소왕은 나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김구와도 좀 사이가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당시 그 독립운동가 오늘 관심의 대상이 됐던 인물 몇 분과로 이렇게 유형화해 본다면, 김구와 조성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경향이 있다. 물론 결별도 하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는 한학을 배경으로 했고, 물론 조성왕은 일본 유학에서 법학을 제대로 해서 학사고요. 드물게 학사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한학
민족을 바탕으로 한 교양이고 동시에 중국을 중요한 독립운동의 중요한 협력 국가로 인정을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른 한 축에는 몽양 여운형과 도산 안창호는 또 다른 하나의 축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동시에 뭐 일본이나 중국, 서양 여러 나라와도 유연한 관계 속에서 독립운동을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두 개의 유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나는 아까 말했듯이 김구 선생이 나중에 남북협상에 나서기 전까지는 예, 사실은 극우 그렇죠. 극우 정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떤 의미는 백범 선생이 더 일관성이 있어요. 임정수반으로서 끝까지 임정법통론을 주장하고 예, 광범위한 중도 세력을 규합하는 데는 어렵죠. 저해가 되는 예, 예. 안 맞는 노선인데 서왕은 뭐 자기가 당수도 아니고 주석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심하기를 했겠지만은 그 삼균주의 얘기하고 변혁적 중도주의에 가까운 주장을 펼쳐온 분이 귀국 후에도 임정법통론을 고집하잖아요. 한동안은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백범 선생이 더 일관성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백범 선생이 바뀔 때는 확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좌우합작 통일운동에 매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백범이 경륜은 좀 부족하시지만 인간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일관성이라든가 순수성 이런 거는 뭐 정말 다른 사람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죠. 몽양하고는 내가 알기로는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압니다. 그걸 만날 일도 없었고요. 소왕하고요. 네. 접점이 없었죠. 접점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조상 선생이 귀국한 거에 이제 45년 임정팀하고 같이 귀국했는데 그때부터 한동안 임정법통론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몽양 박헌영 뭐 이거 다 적대 세력으로 봤던 것 같고 몽양은 몽양대로 조서왕 선생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했는지 몽양은 도사는 무척 존경했는데 서왕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접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상해 임정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구와 소왕은 상해 임정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려 했다면 몽양은 뭐 1919년에 벌써 임정을 떠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경 가서 연설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외교 협상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는데 또 그 점에서 도산도 그렇죠. 도산도 떠났죠. 예. 임정을 20년대 중반이 지나면은 임정 가족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른 식의 노선을 걷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임정과의 일정한 거리를 뒀다는 점에서는 도산하고 모양도 비슷하죠. 예. 예. 삼균주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예. 보통 이제 삼균주의는 교과서에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조서왕 아까 선생님 조서왕은 누군지 잘 대개 모른다고 그랬는데 시험 볼 때는 알죠. 시험 볼 때는 조서왕 그러면 삼균주의하고 동그라미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독립운동가이자 조서왕 삼균주의를 제창했다라고 했고 그 삼균주의가 임시정부의 헌법에 해당되는 당시 그런 데도 들어갔었고 해방 이후에도 헌법 만들 때 그 정신의 일부가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소왕 경우는 자기 그 사상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고 그것이 이 헌법에 들어가면 나는 그 체제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드물게 다른 분들 독립운동가라고 달리 체계적으로 저서를 남긴 분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삼균주의다. 물론 문장은 짧아요. 짧고 그렇지만 그전에 비슷한 얘기도 몇 번 하신 건데 중국에서 망명하면서 거처를 옮기면서 자료들을 끌고 다니면서 저서를 한 참 독특한 저는 그래서 이건 학자적인 근면성이 굉장히 강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삼균주의가 사실 저는 소왕 개인의 작업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공유하는 영역이 아니었느냐 공동 영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소왕이 저술로 직접적으로 집중해서 한 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삼균주의는 변혁적 중도주의에 더 가깝고 임정법통론은 아닌데 그렇죠. 그 둘을 다 한동안 고수했다는 게 좀 모순 아니냐 이제 그 지적을 내가 했던 거고요.
조소왕 선생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지금 문건을 많이 만들고 초기에 보면은 성명서나 독립선언서나 뭐 나올 때마다 대개가 서왕 선생이 기초를 하죠. 예. 대한민국 당의 임시정부, 임시헌정도 그렇고. 그런 삼규주의라는 그런 이념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양반이 말하자면 전통적인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그 글을 보면은 그 옛날 선비들의 그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시경, 서경 뭐 예, 다 인용하죠. 다 인용해가면서 불경까지 인용하고 예. 뭐. 그걸 뭐 직접 인용도 아니고 어디서 가져왔던 말도 없이 그냥 써먹는데 교양 있는 사람은 다 알죠. 예. 그런 점에서 글 잘 쓰지. 양반 선비지. 거기다가 외교부장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대외 성명서 같은 거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조선왕이 임시정부 대변인 비슷하게 듣는 그렇죠. 거죠. 예, 대외 창구죠. 예. 근데 문장을 보면요. 가령 도산 같은 분은 그렇게 자기가 문구를 정리해서 낸 글이 별로 없고 되게 연설문안이에요. 근데 그 연설문을 보면은 일반 대중이 못 알아들을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솔직하게 정면으로 꼭 필요한 얘기만 딱딱 하고 마는데 서왕 선생은 좀 지금 보면 낡은 감각이 그렇죠. 옛날 문인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연구자들도 있죠. 모양이나 도사는 젊은이들이 많이 추정을 했고 예. 김구나 소왕은 노인들이 추정하는 그룹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 삼균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름이었고 그 개념은 나왔다고 했는데 보통 삼균주의는 좁은 의미에서는 흔히들 알듯이 정치, 경제, 교육이 평등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삼균이죠. 그게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 민족, 세계 인류가 또 균등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양면이 다 있는, 그러니까 구국과 구세의 정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삼균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균주의의 얘기를 길게 하는 건 그럴 것 같지만 저는 이제 그걸 삼균주의와 관련된 소왕의 사상을 문명론과 정세론이라는 두 차원에서 한번 짧게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의 문명론에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쓰시는 개념을 빌려서 얘기하면 근대 이중 과제에 해당되는 게 삼균주의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신민주의가 그 핵심이 되겠죠. 그때 신민주의라는 거는 영미식 민주주의도 아니고 소련식 사회주의도 아닌 우리의 독자적인 민주주의를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해서 신민주주의라고 하죠. 좀 넓게 보면은 당시에 뭐 한국 독립운동가뿐만에서도 공동 영역이기도 했고 또 세계적으로도 뭐 모태통의 신민주의가 있듯이 그 당시에 많은 그 식민지 반식민지에서는 또는 심지어 일부 유럽에서도 새로운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풍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식민지인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신민주의라는 거를 강력히 주장했고 그럼 신민주의가 도대체 그럼 뭐냐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는 다당제 하에 계급 연합 정부를 꾸리자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는 혼합 경제와 시장 경제를 뒤섞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교육 균등을 얘기해요. 도산도 얘기했죠. 도산의 대공주의에서도 교육 균등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연구자는 이 세 가지 권리를 얘기한 게 뭐 저 손문의 삼민주의에서 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그 한월교라고 하던가요? 그 교회에서 삼일 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삼일 신앙. 그 삼에서 왔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상가 중에는 그 삼을 중시했던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삼균주의가 바로 독자적인 사회주의 그 노선이고 그 신민주주의의 그 비전이라는 거는 해방 공간에서도 다수 민중의 일상적인 요구에 호응하는 거였고 주요 정당은 다 그 노선을 취해서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냉전 하에서 실현이 안 돼서 그렇지 그거는 그 당시에 민중의 공통의 바람이고 주요 정당들은 다 그런 노선을 택했다. 오물교의 뭐 정산 송규 그 지도자도 바로 그런 새로운 민주주의 얘기하고 그러셨죠. 그분도 국가를 보면은 정치, 경제, 국방 외에 교육이 대등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교회가 특징인 것 같아요. 손문의 삼민주의를 보면은 민족, 민권, 민생이지 교육 얘기를 이렇게 중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민주의과 소왕은 신민주의과를 세우는 거를 새로운 표본이자
창작적 국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고 와 이렇게 자부심이 강하구나.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나? 야, 이런 게 참 요즘의 지식인들의 식민지적인 성향이 강한 지식인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자부심이 강한 그 감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식민지 정서에 물들어 있는 예. 그런 지식인들하고 그 독립운동가들하고 비교할 예. 수 없죠. 그렇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간적으로도 그분들이 훨씬 더 거물들이고. 예. 근데 나는 그 소왕의 삼교주의하고 내가 주장한 근대 이중가조론하고 예. 통하는 면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 조금 더 엄밀히 구별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근대 이중가조론은 사회주의도 싫고 자본주의도 싫고 뭐 제3의 길을 가자는 얘기가 아니거든. 자본주의라는 거는 이미 이건 불가피한 현실이니까 여기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적응을 잘하려도 이걸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더 잘한다. 또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적응 안 하고 극복은 안 된다 하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현실에 대해서 훨씬 수용적인 면이 있어요. 내가 수능은 아니지만은 근데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연마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왕이 처음에는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삼균주의 국가가 새로운 그야말로 창작 국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영국 노동당이 이제 전후에 집권을 했잖아요. 네. 노동당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삼인주의적인 정책, 또 이제 다른 예를 든다면 북극의 삼인주의 정책, 이것을 삼균주의에 가까운 거로 본 것 같아. 예.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 다 자본주의 틀 안에서 움직인 거거든요. 자본주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데 근대에 적응하면서도 동시에 극복한다는 그런 생각은 명료하지가 못했던 것 같은데. 아, 뭐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저도 뭐라고 딱히 토를 따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근대 이중 과제의 개념에 충실하다고 말하는 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적어도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의식은 있었다. 그 문제점으로 깨닫고. 아니 근데 그때예요. 예. 자본주의 극복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요즘하고 달라요. 시대의 정신이죠,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자본주의가 뭐며 이게 얼마나 참 어마어마한 괴물인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인식이 투철하다면은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말을 쉽게 못해요. 적응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극복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모자란 것 같고, 그게 나중에 내가 지금 지적했지만은 결국은 조상이 생각한 거는 전대미문의 저 사상이 아니고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건데, 사회민주주의는 거기 와서 그 자본주의 한 유행이거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연마가 부족했다 하는 게 내 예. 생각입니다. 뭐 이제 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제일 난처했던 게 제가 조소왕을 변호해야 되는가라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하자면은 상해 임정이나 그 중국에서 망명했던 분들한테는 한반도가 식민지 이후에 식민지 시기에 자본주의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감이 없었던 거죠. 망명을 20-30년 했으니까. 그게 참 현실 파악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소왕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은 마지막으로 백양서 선생이 변호를 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다고 봐요, 나는. 예. 그게 뭐냐면 소왕의 그런 자기 사상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몇 개의 문을 통과한다 그러면서 예.
첫 번째 문이 종교에 예. 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분이 그때 종교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게 제일 먼저 오죠. 예. 또 이런 시기에 종교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점점 발전해서 상견주의까지로 가는데 분명히 그에게 어떤 종교적 체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914년인가요? 그 일신교령이라는 거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동포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르라. 일신교를 따르라. 유일신교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 일신교라는 자기 걸 따르라는 건데 그게 얼마나 깊은 종교적 체험에서 나온 걸까. 수은이나 소태사를 보면은 자기 어떤 대각에 이르기까지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밟은 그 참 고생스러운 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길을 일러줄 테니까 석가모니 같으면 이제 팔정도 뭐 사성제 이런 거죠. 그걸 따르면 된다 하는 이런 공부길을 제시하는데 서황의 그 글에 보면은 난 그런 게 안 보여. 그래서 이 양반의 종교적 체험이 과연 어떤 것이었나. 일신교령이라는 게 1914년에 나왔고 그때요. 이분이 말하는 게 당신이 깨달아가지고 꼭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나의 신도들아. 신도라는 건 이제 원문에는 종도라고 해요. 그죠? 영각할진정 내게 깨달은 과정을 보여주는 10장면이 있어 말로 드러낼지니 신의 아들 녀석 그래가지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다른 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안 하고 육성을 얘기하는데 그 육성의 내용도 바뀌잖아요. 근데 나의 신도들아 하는 이 말투가 어떤 종교적 체험에서 나온 말투인지 나는 궁금해. 소왕의 그 종교 초창기의 그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과정, 종교적인 걸 논술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특히 역사학계에서는 다 부정적으로 보죠. 그거는 뭐 그 개인이 상교주의로 발전하는 데에 부정적인 요인이었다, 신비적 요소고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 책을 편집하면서는 그것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종교 지도자만큼의 급은 물론 아니죠. 그래서 어떤 아주 혹평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젊었을 때 그냥 식민지가 돼서 우울하니까 심리적으로 히스테릭해가지고 나오는 우울증에서 나오는 환상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광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1910년대에 상해에서 맛집 만명하면서 호텔이랄까 뭐 여관이죠. 여관 같은 데 있을 때 소왕은 맨날 침대에 앉아가지고 뭐 연부를 외우고 또는 뭐 이슬람 경전도 외우고 웃기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심취해 있었던 거죠. 그 점에서는 분명한데 대각의 경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인용하신 그 대목에 나오듯이 이건 자기가 그냥 구상이었고 자기 주변 몇 사람 상대로 설득해서 거사하는 의학단 같은 걸 통해서 거사하는 사람들을 규합하는 걸로 활용했지 비밀결사로. 그게 대중들에게까지 호소력 있고 대중들에게 다 닿으려고 하는 종교 교리는 아니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에 심취했다든가 종교적인 그런 단계를 거쳤다는 것을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근대주의자들이에요. 예. 그거는 뭐 자기들이 아는 근대주의 또는 근대 과학 사상 이게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우울증 때문에 그런 뭐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는데 나는 그건 그렇지 않고 여기 여원도 지적하듯이 우리 전통에 있는 거고요. 우리 지식이라는 게 유교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서양 기준으로 보면 종교도 아니지만은 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심성과 훈련을 거쳐서 경제주의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는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좀 선생님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 종교라는 제도로서의 종교라는 점에서 보면은 별로 힘이 없었지만은 그게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자원이었다고 봅니다. 대동교라든가 뭐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게 이제 독립운동 선언문에도 나타날 정도로 공유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공화에 대한 발상도 빨리 만들 수 있었고요. 그런 거와 더불어 소왕 개인으로 보면은 삼균주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국국사상이 아니고 구세까지 갈 정도의 좀 더 높은 차원의 보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종교 세계가 일정하게 그 후에 발효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좀 외국 연구자 일을 인정한다면 이제 일본의 한국 사상사 연구자인 오구라 키조가 한국 사상사를 관통하는 특성으로 둘을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적 영성이고 하나는 사상의 혁명적인 실천적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봐도 한국 사상사를 연구하거나 할 때는 종교적인 영역, 종교적인 역할 이런 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고, 종교적인 깨달음을 자기가 얻었다고 해서 이렇게 나와도 이게 맞나? 네. 도산 같은 분이 말은 안 하지만 도산이 기독교를 만났을 때 거의 그거는 정신 개벽에 가까운 체험이었다고 해요. 일생 내내 교회와 관계를 있었지만 도산은 이렇게만 말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겸손하죠. 항상 자기는 낮추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지. 도산이 나의 신도들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도산은.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종교에 대한 관심을 자체를 부정하는 냉소적으로 보진 말되 소왕의 구체적인 종교적 신조, 그건 뭐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교 체험,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봐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14년대 문건이고 20년대로 가서 대동교로 가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는 안 나오죠. 근데 대종교라는 것도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사실은 다른 종교보다 대종교가 제일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대종교를 수은이나 강증산이나 소태산의 종교하고는 제일 다른 점이 이분들은 이게 민중종교예요. 저기는 항일 구국종교이긴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양에서 막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 그러니까 맞불을 놓는 지식인들의 종교가 아니었나. 그래서 확 퍼졌지만은 운동가들 간에 지식인들이죠, 대개가. 그들 간에 확 퍼졌지만은 크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소왕이 역시 이 사람이 동학이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결국 그래도 제일 쉽게 공감한 건 대종교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소왕과 다른 지도자들 여기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상대평가를 하긴 한 셈입니다만은 조금 더 그걸 세밀하게 좀 따져보죠. 변혁적 중도를 추구한 다른 사상가들과의 같고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저로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고 다른 점을 다 비교하려면 각 사상가들도 다 경기라든가 뭐 문집을 충분히 소화하고 얘기하느냐 맞고, 그렇지 않으면 어설프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시니까 한번 좀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할까 하다가 먼저 비교의 척도를 한번 잡아봤어요. 첫 번째 척도는 한반도 체제의 변형 노선으로서 중도노선이 있냐 없냐를 어떤 거냐. 물론 다 있는 거죠. 지금 중도의 계보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를 얘기하고 싶고, 그건 주로 이제 신민주주의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대중적 또는 사회적 기반이 어떤가, 이런 거고. 세 번째는 이게 두 번째로 속할 수도 있는데, 소위 마음 공부, 선생님 쓰시는 표현을 보면 개벽에 갑하는 마음 공부에 대한 배려가 관심이 있냐 없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되는 변혁적 중도에 속하는 사상가들의 공통점은, 첫째는 탈식민 자주국가 수립, 두 번째 공통점은 신민주국가 건설론과 중도통합론,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모두 한반도와 동아시아와 세계, 이 세 차원의 평화가 연속적인 거로 이해한다는 점, 그걸 통해서 한반도의 독립 또는 자주국가 수립이 왜 중요하냐, 그거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이분들 간의 차이는 뭔가 할 때 이 차이가 왜 생길까? 그러면
뭐 개인 성향보다도 성향도 있겠습니다만 교육 배경, 활동 배경 이런 거와 관계가 됩니다. 첫 번째로 볼 때 해외 체류인가 조선에서의 활동인가라는 게 사실은 그분들의 활동을 많이 가른다. 그러니까 김구나 백범김구나 소왕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돌아와서 식민지 내의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기반도 약하고. 예. 도사는 32년에 체포돼야 압송됐고 몽양은 29년에 체포 이후 압송돼 있기 때문에 물론 감시는 받지만 그래도 그 안에 기반도 닦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조선반도, 한반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현실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중적 사회적 기반에서 보면 차이가 나죠 또. 예를 들면 몽양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중앙정계에서 활동하고 국제적인 리더들, 일본의 요인들과 접촉하고 소련 레닌 만나고 중국에도 모택동 장개성 만나고 회담하고 할 정도의 중앙정계에서 활동하는 스타일이 강했고요. 그다음에 물적 토대나 사회적 기반에 대해서도 차이가 난다. 마음 공부에 대한 관심에서도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럼 누가 어떻고 어떤지를 좀 정리해 본다면은 아까는 소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학자적인 면모가 강하고요. 사회 정책가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중국사 연구에서 그런지 그 독립 외교부장으로서 만보선 사건 직후에 만주 지역의 한인들의 그 어려운 상태를 잘 분석하고 그것이 중국의 삼민주의국가를 세우는 데도 얼마나 조선민중을 잘 다뤄주는 게 중요하냐라는 걸 굉장히 설득을 잘하고 있거든요. 또는 해방 이후에 그 정책 대안을 내는 과정, 아까 선생님 영국식 사회민주주의를 모델로 했다고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봤고요. 이와 달리 여운형은 원칙적 융합주의자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사상 기반을 보면은 유교의 왕도 사상과 기독교의 휴머니즘, 평화 사상 이런 거가 결합되어 있다. 몽양은 일관적으로 중간적 대중정당 노선과 좌우합작을 추구했죠. 그래서 이제 건국동맹이나 건준 같은 데도 보면은 최소 강령적인 건국 노선을 해서 중도 세력을 통합하려고 했다. 그런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회담의 명수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요인들과도 회담하고 중국의 요인들과도 회담하고 이러면서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의 이런 합법적 공간에서의 정치 활동을 하려고 했던 노선이 한계로 얘기돼서 기회주의자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게 되죠. 그에 비해서 안창호의 경우는 이제 탁월한 조직가이고 노선 갈등의 조종자이고 세심한 실무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몽양이 뭐 사상 체계를 잘 다듬은 거는 없죠. 해방 직후에 뭐 여러 가지 짧은 글들이 있고 일제 시대에는 신문사에 쓴 칼럼들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저는 대공주의라는 걸 제기해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요구하고 그건 상균주의하고 같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대공이 실현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좌우 합작 등을 포괄하는 거죠. 이 대공주의 안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 변혁적 중도에 잘 들어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의 차이와 비교할 때 이 대중적 기반, 사회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참 독특하다. 그 점이 도산의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문집을 읽으면서 이런 대목을 보고 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분이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독립운동자들의 대다수가 무직자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방해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확장하면은 특수적 실력 준비, 이제 실력 양성론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특수적 실력 준비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인두세를 내야 되는데 강연에서 한 얘기입니다. 청중들한테 인두세를 내라. 인두세를 내면 상해주고 보내는 거죠. 이런 얘기하는 분은 정말로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렇죠. 거를 아는 분이죠. 가는 곳마다 돈 얘기하죠. 예. 특징이.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그 돈이 어디서 오냐에 따라 분파가 많이 생기잖아요. 돈의 중요성을 네. 그렇게 투철하게 인식한 점에서는 도산하고 소태산이 통하죠. 소태산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조직을 만들어내버려내요. 외국 선교사 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부자들을 뭐 저거 해가지고 뜯어낸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도사는 참 철저한 현실주의자고 예. 그게 나는 도산의 인격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보는데 항상 일을 어떻게 되게 할까 하는 거고 자기가 뭐가 되고 뭐 이런 게 일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용주의적이죠.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실용주의죠. 그런 점에서 도산이 그런 특색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연결되는데 도산의 경우는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이제 제가 썼던 소왕의 그 일신교령 얘기하시면서 좀 비판적인 말씀하셨지만 그거 반대로 도산의 경우는 옳은 일을 지성으로 지어가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그 마음 공부라는 척도에서 본다면 다수의 인격자를 이루기 위한 자치적 훈련을 행할 동맹 수련도 중요하다. 나중에 이제 흥사단하고 이어지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을 강조한 거 보면은 변혁적 중도의 그 마음 측면을 얘기한 참 독특한 분이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좀 내가 정정을 할 거는 나는 영국 노동당 정부가 삼균주의 모델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델이 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영국 노동당이 집권한 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승전하고 나서 영국 국민들이 참 희한하게도 전쟁 영웅인 처칠을 선택하지 않고 클레멘트 애틀리라는 이끄는 노동당 선택했잖아요. 그때부터가 이제 영국 노동당식의 삼인주의적 개혁을 실행해 나갔기 때문에 삼균주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시기적으로 안 맞죠. 네. 내가 한 얘기는 처음에는 소소한 영국 모델도 나오기 전이고 영국 노동당 정부의 모델도 나오기 전이고 북구의 사민주의 정당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깊은 이해가 없었던 건지 이 삼민주의 정부가 그야말로 창작 정부고 전대미문회라고 자부를 하다가 나중에 영국 노동당 집권하고 나서 이게 사실은 삼민주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는 이게 삼인주의인데 그 뭐 삼인주의를 잘 몰라서 또는 자본주의를 잘 몰라서 그런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 지금 말씀과 이때에서 보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전체적으로 이분들을 상대 평가를 할까요? 비교하면서 제 느끼는 소회는 이런 분들이 식민지 시대의 엄혹한 시절에 고통하고 해방 직후 그 분단 체제가 확립되기 전에 분단 체제가 분단되고 전쟁이 일어날 위험도 있다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또는 그분들의 노선에 대해서 변혁적 중도에 대해서 공연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가 안 되고 그분들의 얘기에 좀 더 귀 기울여 듣는 그런 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공연부를 안 한 사람은 이승만하고 김일성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흔히들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왜 그랬는가 하는 건데 안 되는 일을 하다가 그냥 허지만 쓰고 마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결국은 못하고 말았지만은 그거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또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구별을 해야죠. 근데 일제시대나 해방공간에나 공통점은 변혁적 중도주의 세력이 폭넓게 형성할 기반이 없었다는 거, 현실적 기반이. 일제시대는 3.1운동 때 말하자면 이렇게 대단합의, 민족 대단결이 이루어졌는데 금방 깨지잖아요. 깨지는 이유가 하나는 일제가 그런 걸 허용을 하지 않고 또 하나는 허용하지 않고 탄압하고 당하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야 지금이 그런 중도 노선을 밟을 때냐 무장투쟁밖에 길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 그래서 변혁적 중도주의를 성공시킬 기반이 없었다고 봐요. 현실 일제시대는.
그러나 그때 가령 신간회라든가 또 개별적인 사상이나 이념으로서 염상섭 같은 분의 노력이라든가 이게 다 앞으로의 활동의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는 공연불이 아니죠. 나는 소위 해방 공간에서도 그때 공연불이 하는 사람은 이승만과 공연불 안 하는 사람은 이승만과 김일성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미 남북을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을 했고 그들이 처음부터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미소 두 정부 안에 모두 현실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야 이거 괜히 뭐 통일 그 해봤자 소용없고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못 먹으면 절반이라도 먹어야겠다는 그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정부의 실권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깨부수고 통일정부, 좌우합작정부를 만들 그런 길이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유일한 가능성이 신탁통치였는데요. 예. 그거는 지금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소위 동아일보의 오보를 발단으로 일종의 미국 측의 음모였죠. 일제 식민지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주 독립투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김구하고 같은 반열에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탁통치를 하면은 자기들이 한반도 전체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자는 거지. 안 될 것 같으면은 절반이라도 먹자는 생각은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일제 식민지 시대나 마찬가지로 현실적 기반은 없었다고 보고요. 변혁적 중도주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려면은 좀 더 안정된 사회가 돼야 된다고 필요했다고 봐요. 그런데 분단 체제라는 게 그 참 우리 민족의 큰 질곡이지만 해방 공간에 비하면은 훨씬 안정된 사회로 접어들거든. 그게 뭐냐면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야 이거 통일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전쟁이 났구나. 통일해야겠다 하는 염원은 키워줬지만은 통일한답시고 또 한 번 전쟁하는 것보다는 분단돼서 사는 게 낫다 하는 여론을 조성했다. 민심이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그걸 이제 또 악용을 해가면서 독재 정책을 펼치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지만은 결국 분단 체제라는 건 비교적 안정된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정된 체제 속에서 4.19도 일으키고 또 이런저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변혁적 중도주의의 기반을 넓혀나가다가 내가 판단을 하기로는 촛불혁명, 비세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 국민이 천신만고 끝에 변혁적 중도주의의 때를 만난 거예요. 북은 내부 역사도 다르지만은 또 미국과의 관계가 미국이 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관계니까 그런 실험을 해볼 여건이 안 됐고 지도부가 그런 의지도 없었고 그래서 나는 분단 시대 중에서 언제 통일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오히려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그 해방 공간 그 시기하고 전쟁을 겪고 나서 분단 체제라는 것이 확립된 시기는 이게 전혀 다른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변혁적 중도 시대들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변혁적 중도주의가 그나마 가능해진 게 분단 체제가 오래 가니까 분단 체제 변혁해야겠다는 목표가 뚜렷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 분단 체제의 제약 속에서나마 우리 남쪽의 민중들이 싸워서 공간을 넓혀온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민지 시대나 해방 공간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던 변혁적 중도 세력의 규합이 가능해졌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분단 시대가 곧 분단 체제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음 공부 얘기를 하셨는데 도산 같은 분 진짜 마음 공부가 되신 분이에요. 그건 뭐 참 인격자라서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 난 드물었다고 보는데 사실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백범 선생도요 인격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 같아요. 도인 같아요. 본인이 내가 원하는 나라인가? 요즘 많이 관심 갖는. 네,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원래 백범 일지 원고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갔다. 이광수가 써놓은 것일 거다 그러는데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 글에도 또 나오거든요. 다른 글에. 다음 글에 또 나오고 예. 이광수가 자기가 속죄한다는 의미에서 백범 일지 뭐 집들 돕고 그랬잖아요. 근데 백범 정도 거물이 되면은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이 그 초안을 써주게 돼 있어요. 예. 그 백범 선생의 생각이 그런 거를 알고 춘원이 그 써놓은 네. 거지. 어느 정도까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나는 그건 백범의 생각이 분명하고 거기 보면은 우리 주로 이제 요즘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 그걸 얘기합니다만은 문화가 아름다운 게 그냥 문학 예술이 발달된 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문이죠, 인문. 예, 성인이 돼야 된다고요. 그거는 이제 원불교 같은 데서 하는 얘기하면은 사람마다 도인이 될 때 진짜 민중 자체가 가능해진다는 그 얘기고 통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어떤 대목을 보면은 이거 내가 일부러 가져왔어. 정치가가 아니고 무슨 시인이 하는 말씀 같은 데도 있어. 나의 소원에서 최고의 문화를 건설하는 사명을 달성할 민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 모두를 성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 동포, 즉 대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얼굴에는 항상 화기가 있고 몸에서는 어진 향기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저 시인이나 성자들이 하는 말이지 정치인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백범이 그런 경지에 가 있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장이 확 바뀌면서 대략적 중도주의로 어떻게 보면 이제 늦깎이로 입문을 하신 건데 사실 국내 정치 기반이 없기 때문에 네. 또는 현실적인 기반이 네.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기로는 백범도 그랬고 몽양도 그랬고 다 그랬죠, 뭐. 네, 다 그랬어요. 예. 근데 그거를 뭐 몽양은 기여주의자였고 뭐 백범은 몽매한 우익 정객이고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국내 기반이 없는데 뭘 해보려니까 자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건준 얘기를 하셨는데 건준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인공으로 가잖아. 예. 몽양은 자기가 그 나중에 자기 실수였다고 예, 흔쾌하게 인정하는데 알기 어려웠죠. 예. 왜 그렇게 되느냐. 조직을 가진 게 공산당이죠. 남도당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잡아야지 좌우 합작이 뭐 되겠어서 자꾸 그걸 한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사이가 안 좋죠. 몽양이. 김일성 만나가지고도 오히려 김일성하고는 통하는데 박근혜 계약을 뭐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박근혜이 그렇게 된 거는 공산주의 이념이 대중에게 갖는 그 호소력이 있었죠. 그때. 그뿐 아니라 박근혜는 코민터를 하고 줄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공산당 처음에 창립할 때도 코민터에서 엄청난 작업을 받아왔고 나중에 어떻게 된지 난 그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몽양이나 이런 사람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 조직을 가질 만한 기반이 또 현실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박근혜 없이도 안 되고 데리고 하니까 또 그쪽에 끌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갈팡질팡한 면도 눈에 띄는 거고 그래서 대략적 중도주의 때가 그때는 오지 않았고 지금은 왔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예. 그럼 이제 뭐 마지막 주제로 가시면 예. 마지막에는 아까 그 하신 말씀인데 시간적으로 소급해가지고 확장할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확장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변혁적 중도주의 때가 왔다 그러면서도 지금 K민주주의 약점은 현재 세계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변혁적 중도주의를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만은 안 되고 국제적으로도 변혁적 중도주의 인터내셔널이라고 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내가 저 장비 합평회인가? 예. 개간지 합평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멋있는 얘기라고 말하고 넘어가지 말고 변혁적 중도주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설명을 해왔지만은
그 인터내셔널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무슨 뜻이냐? 인터내셔널 말은 이제 코민테른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잘 쓰는 말인데 그건 없어진 지 오래되죠 이미. 사실 코민테른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코민테른에 대항해서 작동해온 게 자본주의 인터내셔널일까 또는 자유주의 인터내셔널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 입장이니까 무슨 인터내셔널 새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국제사회라든가 무슨 최근 말로는 가치기반 외교라든가 가치주의가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든 가치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강력한 인터내셔널이었고 이 인터내셔널은 커민테른을 해체되면서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화됐죠. 강화됐는데 그냥 강화만 된 게 아니라 근년에 올수록 질적으로도 변질을 해서 소위 자유세계의 미국식 자유주의, 또 유럽식 자유주의 내지는 삼인주의 이런 것의 연대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익 인터내셔널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자유주의라는 것도 거의 망했고 유럽도 삼인주의 세력까지 전부 후퇴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익 인터내셔널은 극우 인터내셔널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우두머리가 트럼프 아니에요. 예, 국제연대가 강하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극우 인터넷에 맞설 만한 폭넓은 연대,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성을 갖고 세계를 이념적으로도 주도하려 그러면은 변혁적 중도주의 인터내셔널이 되어야겠다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거의 공룡불처럼 들리죠.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그때 한 거는 우리가 그 화평회하러 모였을 때 마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 참 두 선영공 대통령이 그렇게 서로 좋을 수가 없어요. 요즘 말로 케미가 잘 맞았죠. 네. 근데 나는 그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 깡 좋다. 미국이 서방구는 자기네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방구에서 제일 미국에 대항할 만한 국력과 뭘 가진 나라가 브라질이거든. 하필 그 브라질을 불러가지고 둘이 악수하고 좋아. 트럼프가 보면 뭐라 그러겠냐. 완전히 이건 트럼프의 극우 인터내셔널에 반대하는 변혁적 중도주의 인터내셔널까지는 아직 못 갔다 하더라도 변혁적 중도주의의 축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말했던 거죠. 그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참석해서 듣고는 조금 이제 흥분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는 중국 연구자로서 중국이 요즘 샹하이 기구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지금 45년 이후에 만들어진 유엔이라든가 이런 국제 질서는 존중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국제 기구를 만드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이제 글로벌 사우스, 뭐 글로벌 사우스에 중국은 연대해서 거기서 뭔가 변화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글로벌 사우스는 말을 안 하죠. 속했다고 얘기도 하죠. 자기들이. 그래서 그걸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또는 그전에도 뭐 다 또 독자적인 국제 질서에 대한 옛날에는 제3세계 얘기했었죠. 제3세계 예. 운동이라든가 비동맹 예. 회의에 중국이 예. 적극 참여도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이 우리도 글로벌 사우스다 그러면은 사우스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미묘하게 요즘 제3세계론은 안 하지만 예를 들면 아까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다보스에서 이럴 때 연설한 거면서 이제 저희 중경국 연대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빌려오면서 속에 막 퍼뜨리더라고요. 퍼뜨리면서 재미있는 발상이다. 그런데 독재자 비판하기는 그건 니들은 근데 중경국이라는 게 결국 잘 나가는 나라들끼리 뭉친 거고 그중에 대다수는 제국주의 경험 있는 놈들 아니냐.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와 무관하다. 근데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와 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중국이 국제 질서를 독자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지켜보고 있는 저로서는 한국의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한국에서도 이제 독자적인 국제 질서를 만들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 것처럼 변혁적 중도에 걸맞는 국제 질서를 만들 때도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제 깊은
감동이랄까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좀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한번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이게 이 변호적 중도 인터내셔널이라는 거를 지금 막 얘기되는 중경국 연대론과 겹치는 면도 있지만 차이가 뭘까? 그래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중경국 연대론이라는 게 이번에 프랑스 총리와의 성명에도 그렇고 브라질 내 양국 정상의 성명에서도 그렇지만 주로 기능적 접근이거든요. 자원이라든가 뭐 기술, 과학기술에서 어떻게 협력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 수상 총리 용어를 빌리면 가치와 이익에 따라서 사안별로 서로 다른 연합을 구상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치라는 건 누가 봐도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캐나다가 말할 때는. 근데 변혁적 중도주의는 기항에 있는 거와 달리, 기항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중경국 연대론과 달리 독자적인 어떤 이념, 기능적 접근이 아니고 독자적인 이념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독자적인 이념이 고정된 게 아니고 변혁적 중도주의 원칙에 맞춰서 각자가 상황에 맞춰 적응하면 되니까, 첫 번째로는 공통의 목표와 이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해봤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세 번째로는 민간 사회 역할도 생각할 수 있다. 국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간 사회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 왜냐하면 변혁적 중도라는 거는 각 개별 사회의 또는 국가의 내부 개혁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변혁 중도라는 게 일차적으로 그렇고 한반도 차원에서는 분단체제의 개혁이 그렇듯이, 그래서 민간 사회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아니 뭐 민간 사회 참여는 극우 인터내셔널에서도 맞아요? 민간 참여 활발하잖아요. 네. 미국의 극우 세력들이 한국 극우가 거기 가서 아양 떨고 그러는 거지만은 민간 세력에 참여하는 건 당연하죠. 다만 국가 권력을 지닌 나라들이 몇 개 이상 들어가야지 이게 힘을 발휘하지. 네. 그냥 민간 연대만 가지고는 인터내셔널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변혁적 중도주의가 이제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되려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는 그 문제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변혁적 중도주의 인터내셔널이든 연대든 하려면은 변혁적 중도주의를 하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거라고 믿고, 브라질이 거의 문제가 많고 뭐 룰라도 기반이 취약한 데가 많죠. 우리하고 제일 큰 차이는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일정의 변혁적 중도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끼는 거는 전술적인 연대지 변혁적 중도주의 연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니가 얘기하는 중경국 연대라는 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때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실익을 챙기는 그룹들이고, 그 구성이 상설기구처럼 그런 국제연대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견국들이 그때 자기 필요한 만큼만 사안별로 연대하자는 건데, 그거는 좋죠. 그러나 그 변혁적 중도주의는 아니고, 변혁적 중도주의가 되려면은 그 나라 자체가 이제까지 참 잘 나가다가 미국한테 뺨 맞고 화가 나서 미국에 화내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원래 자기들이 주장하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이 극우연대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다른 걸 제시하겠다는 그런 걸 제시를 하든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그 유럽과 캐나다를 포함한 나토 국가들을 보면은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칸이라는 사람도 그냥 다보스 포럼에서 중견연대 주장한 것만 아니고, 미국하고 이렇게 교섭하는 거 보면은 꽤 당차게해요.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도 손을 내밀고, 또 최근에 유럽에서 특히 말하는 사건은, 유럽연합 자체는 사실은 극우연대라고는 보기는 어려운데, 극우연대는 아니면서 트럼프의 극우연대를 따라가는데,
그쪽에서 이제 얻어맞고 와가지고는 안 하겠다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도 그거를 하던 세력이 헝가리안이에요. 오르반이 16년 집권을 했는데 이번에 변화가 생겼죠. 변화가 생겼거든. 유럽연합이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전술적 연대 이상의 더 긴밀한 연대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수준이 안 가는 동조 세력이라도 하나라도 더 잡아야죠. 가령 뿌tin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극우예요. 사회주의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극우 독재지.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케미가 잘 맞잖아요. 네. 예. 그러나 적어도 이제까지는 미국하고 맞서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의 적은 우방이라는 뜻에서 변혁적 중도 연대는 안 들어가지만은 변혁적 중도 연대의 가장 위협적인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일극 체제. 예. 일극 체제는 상당히 저항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또 활용을 해야 될 거고, 그 말고도 여러 가지 그룹이 있잖아요. 브릭스도 있고 예. 러시아, 브라질, 중국 다 들어가 있지만 인도 뭐 또 샹하이 협력기구라는 네, 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도 나는 글로벌 사우스 자체가 변혁적 중도주의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제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 시진핑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변혁적 중도주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중국의 통치 체제는 저기하고는 이념도 그렇고 러시아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자기들 말대로 글로벌 사우스하고의 연대를 얼마나 만들어낼지 그런 거 지켜볼 건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거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이걸 변혁적 중도주의 연대로 끌어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했듯이 그 축이 되는 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나는 브라질과 대한민국의 연대를 통해서 그런 게 생기기 시작했다고 봐요. 또 하나는 이게 좀 엉뚱한 얘기지만 남북연합이 되면은 북은 지금 변혁적 중도주의에는 무관한 그런 체제지만 남북관계가 국가 대 국가 관계 중에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남북연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협력하는 체제로 가면은 그것도 세계 변혁적 중도주의 인터내셔널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참 희한한 축이죠. 핵을 가진 북측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다는 남측과 전혀 다른, 뭐 자기들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만은 전혀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진 북측하고, 이런 나라들이 국가연합을 이룬다? 이건 이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희한한 일이고, 세계적인 변혁적 중도 세력을 키우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그 하나하나의 가능성을 우리가 그야말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오늘 말씀 듣는 걸로 네. 제가 뭐 특별히 덧붙일 일은 지금으로서는 없고 네. 오히려 제가 그걸 앞으로 더 제 문제로 고민하면서 사고를 더 어떻게 키워갈까 네. 과제로 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조서왕에 대해서 오늘 여기 뭐 변호만 하는 게 해야만 하나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더 화제가 폭넓어져서 저도 많이 배우고 좋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변혁적 중도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따끈따끈한 개념이랄까 아이디어를 여기서 아직 제가 아마 제일 처음으로 자세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좋았고 그거를 제가 다른 거하고도 비교해 보면서 제 앞으로 공부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여기 와서 좀 저는 그리고 이런 것이 단순히 지금 백선생님 생각으로만 나온 게 아니고 해방 이후에
100년의 한국의 변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변혁조 중도의 계보에 속한 많은 분들이 해오신 작업들, 근래에 오면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해온 것의 기운이 모아져서 스님한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오늘 대담 즐겁게 하고 많은 걸 배우고 돌아갑니다. 근데 숙제가 너무 막중한 것 같은데 감당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나도 오늘 많이 배웠고요. 특히 백영서 선생께서 이걸 자기 숙제로 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더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